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토비아스가 학대받는다는 걸 안 틸은 불안하지만 철로지기의 임무를 다한다. 틸은 내키지 않았지만 레나와 아이들과 함께 초소 옆 밭을 일구러 온다. 레네가 밭을 가는 동안 틸은 토비아스와 시간을 보내고 점심 식사 후 레네는 토비아스를 데리고 감자를 심으러 간다. 급행열차의 신호가 들려왔다. 틸은 근무 위치에 가 있어야 했다. 그가 횡목 옆으로 가 서자 곧 열차가 요란스럽게 접근해오는 소리가 들렸다. 눈에 열차가 보였다. 검은 기관차 연통에서 수증기가 무수히 성급하게 진동하며 칙칙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유처럼 흰 수증기 물기둥이 솟아오르더니 곧이어 기적소리가 공중을 따라 울려왔다. 세 번이나 계속해서 짧고 날카롭고 불안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 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일이지? 틸은 철로구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앞으로 걸어갔다. 저기 뭐야? 하나님, 하나님, 저기 뭐지? 저기 레일 사이에 정지! 철로지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검은 덩어리 하나가 기차 아래에 깔려서 양쪽 찻바퀴 사이에서 고무공과 같이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다. 잠시 후 기차는 멈췄다. 고적한 철로 구역이 떠들썩해졌다. 여객 주임과 차장이 열차 후미를 향해서 자갈 위를 뛰어갔다. 호기심에 찬 얼굴들이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내다보았다.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고함 소리가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공기를 찢듯이 들려왔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아우성이 뒤따라 일어났다. 한 남자가 급히 틸에게 달려왔다. 사고야, 사고! 전달하러 온 사나이는 철로지기의 눈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쳤다. 아직 아이는 살아있어. 구조되는지도 몰라. 빨리 가지고, 빨리! 딜은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파라져서 뛰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이래서 지금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레네가 지르는 고함 소리에 귀가 멍멍해졌다. 눈앞에는 개똥벌레 같은 노란 점이 무수히 뒤섞여 움직였고 그는 놀라 뒷걸음질 치며 물러나더니 멈춰섰다. 개똥벌레의 난무가 사라지면서 창백하고 축 늘어진 피투성이가 나타났다. 그는 실성한 듯 빙그레 웃더니 허리를 구부렸다. 축 늘어진 사지를 팔에 안았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딜은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요? 딜은 부상 입은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질 않았다. 시간은 천금보다 귀하다. 여객 주임이 호루라기를 불자 동전이 차창에서 비오듯 쏟아졌다. 레네는 미친 듯 몸부림쳤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이라고요. 여객 주임이 다시 호루라기를 불었다. 몇 초가 지나서 급행열차는 연기를 바람에 나부끼며 속도를 높여서 숲을 뚫고 돌진했다.
철로지기는 정신을 차려 삶과 죽음 사이에 걸친 아들을 들것에 올려놓았다. 아이는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씩씩거리는 긴 호흡이 뼈만 앙상한 가슴을 부풀게 하였다. 곁에 있으라고 했는데 어느새 달려갔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레네는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지난날의 고집은 여자의 성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프리드리 히사펜으로 제일 빨리 가려면 브리슬라우 방향에 있는 역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요. 거기서 다음에 오는 중급행 열차를 타면 돼요. 자, 틸, 당신도 가야죠. 아니요. 지금 당장은 여기 아무도 근무 요령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딜은 아내에게 말없이 손짓으로 들것을 들라고 지시했다. 여자와 낯선 남자가 들것을 운반했다. 딜은 일행을 따라 담당 구역의 경계선까지 가서 그곳에 머물러 서서 오랫동안 일행을 전송했다. 잠에서 깨야 해. 이것도 어제처럼 꿈일 거야. 세 번 연달아 울리는 종소리에 딜은 일어나 근무할 수 있었다. 물론 발은 납같이 무거웠고 철로가 거대한 수레바퀴살같이 그의 머리를 지축으로 삼고 주위를 빙빙 도는 것 같았으나 여객차가 접근해왔다. 토비아스가 그 안에 타고 있음이 분명했다. 열차가 접근해오면 올수록 눈앞은 희미해졌다. 그리고 나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안 되겠습니다. 대단히 나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젠 틀렸습니다. 철로지기가 중얼거렸다. 다 틀렸다. 다 틀렸어. 아니, 그 아이는 살아야 돼. 딜은 갑자기 두 손을 벌리고 철로뚝 한복판까지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것은 마치 여객차가 오는 방향에서 뭔가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다. 너 들어봐. 거기 서 있으라니까. 그 아이를 도로 내놔. 그 아이 시퍼렇게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녀를 바로 그렇게 시퍼렇게 피가 맺히도록 때려줄게. 듣고 있냐? 거기 서 있으라니까. 아이를 도로 내놔. 여보, 민나, 내 말 들려? 아이를 돌려줘. 내가 기어코, 그래, 내가 기어코 그녀를 때려줄 테니까. 도끼로? 알았어, 그래. 부엌칼로? 그래, 부엌칼로 내가 그녀를 때려줄게. 그러면 그녀를 뻗어버리고 말겠지. 딜의 입에서는 거품이 일었고 번쩍이는 눈동자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철로 위를 휙 지나갔다. 하느님이 길을 뛰어넘어갔다. 하느님이 뛰어갔다. 한 줄기 빛이 딜의 이마를 비춰왔다. 하느님이 길을 뛰어넘었다. 그래, 토비아스. 그 아이를 죽였어. 내가 이 개모년 무자비한 애미가. 잠시 후 화물차가 보였다. 그 차에는 종일 철로에서 일하던 작업부들이 타고 있었다. 기차는 딜의 초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남녀 작업부 50명이 무게차에 나누어 타고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었고 남자들 중 몇 사람은 모자를 벗고 있었다. 제일 끝 찻간에서 어린 토비아스를 끌어내렸다. 아이는 죽어 있었다. 레네가 그 뒤를 따랐다. 여자는 남편을 보자 깜짝 놀랐다. 너무 무서워. 정말 끔찍한 표정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시체를 운반할 수 있도록 들 것을 또다시 가져왔다. 열차가 움직이려는 순간에 틸이 털썩 쓰러졌다. 아무래도 의식을 찾지 못합니다. 우선 아이의 시체는 초소 안에 넣어두고 티를 집으로 데리고 갑시다. 두 남자가 들 것을 메고 레네가 그 뒤를 따랐다. 여자는 끊임없이 훌쩍훌쩍 울며 눈물에 젖은 얼굴로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갔다. 슈플의 강 너머로 들 것을 옮기는 일은 대단히 힘들었다. 조그만 마을 언덕을 넘어갔을 때 그들의 불상사는 온 마을에 퍼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토비아스의 시신을 본 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애써서 병자를 침대에 뉘었다. 작업부들은 토비아스의 시체를 가져오려고 지체 없이 떠났다. 여자는 얼음같이 찬 샘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실신한 사람의 불타는 듯한 이마 위에 올려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호흡은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낮에 겪은 흥분으로 여자도 몹시 피로해서 잠시 잠을 자려고 마음먹었으나 좀처럼 침착해지지를 않았다. 병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잠을 자면서도 여자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 조각 구름이 둥근 달을 가려 방안이 어두워졌다. 레네는 힘들어 보이기는 하나 규칙적인 남편의 호흡소리만 듣고 있었다. 불을 켤까? 왠지 어둠이 섬뜩하게 느껴져. 하지만 팔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어느새 레네는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감기고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남자들이 아이 시체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집 출입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네네! 네네! 자, 너무 어두워서 안 되겠어. 불을 좀 켜봐. 드디어 그들이 성냥을 벽에 그었다. 타오르는 불빛에 몸서리 나는 참상이 드러났다. 살인이다! 살인! 레네는 피투성이가 되어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개골이 깨진 채 쓰러져 있었다. 딜이 아내를 죽였다! 딜이 아내를 죽였어! 사람들이 혼이 빠져서 뛰어 돌아다녔다.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다. 한 사람이 요람에 부딪혔다. 요람에 부딪힌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놀라 눈도 깜빡하지 못하고 뒷걸음쳤다. 거기에는 젖먹이 아이가 목이 잘린 채 누워 있었다. 철로지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새도록 수색을 했으나 찾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딜은 토비아스가 기차에 치였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갈색 털모자를 팔에 안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 양 쉴 새 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근무 중이던 철로지기가 다가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봤으나 대답이 없었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로구만. 이 친구 이거 미쳐버렸어. 틸, 언제까지 여기 앉아있을 건가? 곧 기차가 들어올 걸세. 그래, 내일 밖으로만 나가세. 저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되네. 응?
남자 서너 명이 티를 좋게 타일러서 레일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역시 헛일이었다. 지나던 급행열차는 멈춰야 했다. 사람들이 그의 손발을 결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원조 요청을 받고 온 헌병에 의해 베를린 예심 유치장으로 호송되었으나 첫날 그곳에서 자선병원 정신과로 인도되었다. 정신과로 인도될 때 틸은 갈색 모자를 두 손에 들고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 조심성과 애정으로 지키고 있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 틸에게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함께 이와 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소재와 형식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은 하우프트만을 위시한 자연주의 문학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연주의 문학운동에 와서야 비로소 작품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특정한 문학환경, 예컨대 대도시 주점들과 밤의 세계, 매춘 여성들의 타락상 같은 사회적인 일상들, 다시 말해 소시민 내지는 극빈층의 환경 따위가 자연주의 작가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한 소재이었습니다. 하우프트만의 첫 산문 철로지기 틸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지요. 이 작품은 시작하자마자 죽은 아내에 대한 애절한 회상과 재혼한 현재의 아내에 대한 육체적 탐닉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인공 틸을 만납니다. 레네는 첫 아내 민나와는 정반대의 인간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재혼한 처 레네를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남편을 압도하는 여자로, 다른 한편으로는 틸의 전처 소생 토비아스를 학대하는 못된 계모로 등장시킴으로써 작가 하우프트만은 처음부터 비극적인, 다시 말해 자연주의적인 파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에 대한 증오심을 감추고 있는 틸의 모습에서 독자들도 조만간 일어날 불상사를 예견하게 됩니다. 예고 없는 등장인물들의 출연이라든지 철로지기 직업의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자연주의 희곡이 거의 예외 없이 사회극의 특징을 지닌 가족극의 형식을 취했듯이 이 소설 역시 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소설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도 자연주의 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틸은 현재 아내에 대한 성적 집착으로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할수록 레네에 대한 육체적 탐닉은 커져만 갔기 때문에 토비아스가 당하는 학대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데, 토비아스가 열차사고로 죽은 지금이야말로 작가의 표현처럼 2년간의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였습니다. 자연주의적인 파국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틸의 상처와 재혼이 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안경진, 장호비, 김윤미, 이원상, 강경아, 박인선, 김호정, 정윤정,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기술 김기로, 효과 이영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